예, 일단은 교과서 47페이지를 펴놓으시고 살짝 다시 한번 보시죠. 일단 지금 우리가 권리와 관련되는 것을 하고 있고, 이 권리를 누리는 자를 권리 주체라 하고, 이 권리 주체가 권리라는 관념을 통해서 지배 대상으로 삼는 것을 권리 객체라 했고, 그 다음에 이 권리는 부단히 발생, 변경, 소멸하는 데 것을 권리 변동이라 했었고, 이러한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거, 그걸 전부 다 일단 법률 요건이다 라고 이름 붙였고, 이런 법률 요건의 구성 요소 되는 사실 하나하나 요것들을 법률 사실이다 라고 했는데, 별건 아닌데 하여튼 체계를 정확하게 한번 잡고 가죠. 이거 요 법률 사실, 이것 중에 사람 정신작용과 관계 있는 것을 용태라 하고, 사람 정신작용과 관계없는 것을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요 사람 정신작용이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를 외부적 용태라 하고, 그 다음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내면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를 내부적 용태라 하는데, 여기에 관념적 용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관념적 용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의사적 용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 관념적 용태는 어떤 사실을 인식했나 못했나의 문제로서 뭔가를 인식하지 못한 걸 선이라고, 뭔가를 인식한 걸 악이라 한다는 거. 그래서 뭐 착한 놈 나쁜 놈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실을 모르는 걸 선이라 하고 아는 걸 악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의사적 용태, 여기에 소유의 의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겉으로 드러난 요걸 두고 법질서에 합당한 경우를 적법행위다라고 하고, 법질서에 합당하지 않은 경우를 위법행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위법행위 중에 대표적인 게 채무불이행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불법행위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들이 시험 지문에 뜨기도 하고 모르면 연결이 안 되는데, 실제로는 이 채무불이행은 390조의 규정이 있고 불법행위는 750조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이거. 근데 이것들이 없으면은 연결고리가 안 짜여지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채무불이행과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계약 해제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연결돼야 될 부분도 있고, 근데 A라는 사람이 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B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넘겨주기로 한 날까지 안 넘겨줄 때 대금은 지급했지만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 이걸 채무불이행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약관계에 기해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걸 채무불이행이라 하고, A 소유의 그냥 건물인데 누군가가 여기에 낙서를 한다든가 망치를 가지고 벽을 깬다든가 이러한 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일으키는 거, 이걸 불법행위라 하고, 그에 의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경합관계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리 살짝 하나 놓고 보면은, 이 목적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은 나중에 매매 쪽에 들어가면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다 라고 하는 걸 공부할 겁니다.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채무불이행의 특수한 형태이냐, 또 다른 법적인 책임이냐에 대해서 논의가 있긴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판례는 채무불이행의 특수한 형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용어 정도로 살짝 익혀놓는 것이고, 이 적법행위 안에 대표적인 게 의사표시이고, 이 의사표시를 필수적인 구성요소라는 법률 요건을 법률행위다라고 이야기하고, 요 법률행위하고 유사하기는 하지만 의사표시에 따른 효과가 아니고 법이 규정한 대로 효과를 주는 것을 준법률행위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준법률행위 안에 표현행위를 하는 것과 비표현행위로 나눈다는 것. 그래서 저 체계 때문에 그냥 살짝 보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 체계 자체가 시험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가려 했는데, 이쪽 부분이 딴소리를 해가지고
하여튼 표현 행위 안에 여기에 주관적 의욕을 드러내는 것을 의사의 통지라 하고 여기에 각종의 최고 거절권 행사라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관념의 통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객관적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서 채권, 양도의 통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마인드만 잡아놓는 겁니다. 이번에 이쪽에서 시험에 나왔던데 그다음에 감정을 드러내는 감정의 표시 이런 것들이 있고 이 비표현 행위를 가지고 사람 의식작용이 좀 필요한 경우를 혼합사실행위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순수사실행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어떤 요것들이 적법행위 안에 들어간다는 것. 이거는 내부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적 용태, 내부적 용태로 구별하고 외부적 용태,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가지고 법질서에 합당한 거, 그렇지 않은 거 이렇게 구별하고 법질서에 합당한 걸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자체가 간혹 한 문제 나오긴 하지만 무작정 공부할 건 아니라는 거. 지금 여기서 보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러한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그 결과로서 권리변동이라는 법률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법률 사실이 모여서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것을 법률 요건이라 하는데 이 법률 요건 안에 크게 일단 법률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법률에 규정된 것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 시효취득 이런 거 그다음에 선의취득도 마찬가지고 건물의 신축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매장물 발견도 마찬가지고 아까는 다른 각도에서 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뭐 불법행위라든가 채무 불이행 이런 것도 결국에는 법률 규정에 의한 법률 요건이 될 것이고 근데 민법 총칙에서 공부하는 것은 법률 행위를 가지고 공부한다는 거. 그래서 이게 본론인데 요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앞에 자랑한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본론에 들어가는 거고 앞에 것까지는 그냥 들어보는 것 정도. 이 법률 행위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의사표시라는 법률 사실을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한다라고 했는데 의사표시가 뭔가를 공부를 안 했어. 그래서 의사표시로 쪽에 가면 하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보시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너 C 좀 주게달라. 이게 의사표시가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사표시는 아까 적법행위 안에 들어갔어요. 법에 합당한 내부적 권리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내심의 의사를 겉으로 드러내는 일련의 과정을 의사표시라 이야기한다는 것. 그래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사고 싶어. 왜 사고 싶냐는 거죠. 왜? 그냥 공장 운영하려고. 이거는 저 건물을 살려고 하는 내부적 동기, 이유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저 건물을 사야 되겠다 라고 결정하는 거. 이걸 간단하게 의사, 내심의 의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하는 방법에 전화해가 물어볼까? 그냥 사람 누구 보내볼까? 내가 직접 갈까? 이런 방법들을 생각하는 이 부분을 표시의사라 하고 그냥 가서 내가 당신 가지고 있는 그 건물 사고 싶다. 요걸 간단하게 표시 또는 표시 행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의사표시라고 한다는 거. 그때 의사와 표시가 의사표시의 구성요소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없고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 구성요소인가 표시의사가 의사표시의 구성요소인가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는데 중개사 시험 범위에서 그냥 의사표시 구성요소 안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딴 소리 할 겁니다.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있어야 된다. 저 건물 사야 되겠다. 매입해야 되겠다. 하고 매입하겠다. 팔아라.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 그때 요쪽이 본체인가 요쪽이 본체인가는
또 다른 문제가 된다는 거. 그래서 매입하겠다, 적법한 내면의 의사를 겉으로 드러내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의사표시를 하는데 그걸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법률행위다라고 이름을 붙여두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법률행위도 여러 가지로 구별해 볼 수 있는데 예컨대 A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너에게 팔겠다. 그래, 내가 그 건물 사겠다. 이걸 뭐 매도, 청약. 그래서 이것은 그것을 승낙한 것으로서 청약과 승낙이 일치하는 이러한 법률행위를 계약이라 하는데 그 계약 중에서 팔고 사고 하는 이런 것을 매매라 이름을 붙여두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기초해서 소유권 이전의 합의, 물권 행위를 하고 그리고 종국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일어나야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요 법률 행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 의사표시가 한 개만 필요한 거. 그걸 단독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컨대 A라는 사람이 B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사람은 그냥 극단적으로 등기를 넘겨주었는데 이놈이 돈을 안 준다. 주기로 한 달 때까지 안 준다는 거지. 그랬을 때 나중에 가보면은 달라라고 최고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은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 그럼 이 시점에 가서 매매 계약을 해제하면 소급해서 이 매매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가 될 것인데 그래서 해제권은 형성권으로서 권리자 일방적 행사에 의해서 법률 관계를 변동시켜버리고 해제한다 의사표시가 한쪽 방향으로 하나만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를 단독행위라 하는데 이 단독행위에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도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도 있다는 것.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대표적인 게 지금 본 게 해제가 있고 그 이외에도 해지가 있고 취소가 있고 철회가 있고 추인이 있고 외우지는 마시라는 거. 나중에 취소 공부할 거고 해제 공부할 거고 철회 공부할 건데 하고 나면은 저것들이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는 걸 알아. 그 다음에 뭐 동의도 마찬가지고 저절로 알아질 걸 외워가지고 머릿속에 넣지 마십시오. 저절로 알아질 걸 암기해서 머릿속에 넣어놔면 문제 풀 때 문제가 생겨.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대표적인 게 뭐 소유권 포기. 내가 책을 버리려고 할 때 딴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안 물어보고 그냥 버리면 돼. 나중에 구별의 실익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도달시킬 데가 없으니까 도달 안 해도 효력이 발생하고 그런 것으로 연결될 거라는 거. 그 다음에 대립되는 두 개의 의사표시의 합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 하고 그래서 팔겠다 사겠다 요게 일치했을 때 매매 계약이 될 거라 했는데 이러한 계약을 크게 보면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계약도 있고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 계약도 있고 물권 이외의 재산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준물권 계약도 있다는 것. 준물권 계약, 채권 양도. 그 다음에 채무 인수도 준물권 행위가 될 수 있고 A라는 사람이 B한테 돈 10억 받을 채권이 있다는 거예요. 빌려준 거든지 매매 대금이든지 다른 재산은 아무것도 없어. 10억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 상당히 큰 재산입니다. 내가 A한테 10억 받을 게 있는데 지금 당장 9억이 필요해. 그러면 10억 받을 권리를 9억 받고라도 팔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채권을 이전시키는 채권 양도는 물권 이외의 재산권 변동과 관련되는 것이니까 준물권 계약이고 채권 계약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고 물권 계약은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거고
주물권 계약은 물권 이외의 재산권 변동을 일으키는 거고, 그 외에 광업권 양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 물권 계약, 오늘도 몇 번 덜 먹였지만은 소유권 이전의 합의, 전세권 설정 계약, 지상권 설정 계약, 물권법 쪽에 가서 공부할 겁니다. 이름 들어보는 자리고. 그 다음에 이 채권 계약에 작년까지만 해도 14개 있는데 이번에는 15개. 여기에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거, 공짜로 주기로 하는 걸 증여, 돈 받고 주기로 하는 걸 매매, 맞바꾸기로 하는 걸 교환이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빌려 쓰는 걸 대차 계약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소비물 한 번 사용하고 나면 동일한 용도로 또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을 빌려 쓰는 걸 소비대차. 한 번 사용하고 나면 동일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을 소비물이라 합니다. A라는 사람이 돈 10만 원 가지고 있는데 이걸 서점에 가서 10만 원 주고 책을 샀으면 10만 원이 일로 갈 거고, 그럼 이 10만 원 가지고 다시 똑같은 용도로 이 책을 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금전은 소비물이라는 거. 한 번 쓰고 나면 없어진다가 아니고, 한 번 사용하고 나면 동일한 용도로 또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을 소비물이라 하고, 그걸 빌려 쓰는 걸 소비대차. 그 다음에 비소비물을 공짜로 빌려 쓰면 사용대차, 대가를 주고 빌려 쓰면 임대차. 그냥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무이용계약으로서 일이 완성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 그 다음에 고용, 위임, 임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다음에 뭐 기타 전형 계약으로서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다음에 근래에 들어간 게 여행 계약이 들어갔다는 거. 하여튼 그냥 이름 한번 들어봤는데, 여기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는 매매, 교환, 임대차. 나머지는 그냥 나중에 가면 이게 무상인가 유상인가 조금은 알아놔야 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동일한 목적을 향한 수개의 사표시의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 합동행위다라고 하는데, 사단법인 설립행위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합동행위인데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것. 그래서 의사표시가 한 개만 있어도 되는가, 대립되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가, 동일한 목적을 향한 수개의 의사표시가 필요한가에 따라서 한번 나누어 본 것이고, 근데 이 나누어 본 이유가 어떤 경우에는 단독행위에 적용 안 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근데 통정허위 표시인 경우에는 통정할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는 통정허위 표시가 적용될 수 있지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경우에는 통정할 상대방이 없으니까 통정허위 표시 이론이 적용 안 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약간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준으로 나누면 특정의 방식을 요구하는 걸 요식행위, 특정의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뭐 낙성, 계약을 가지고 주로 구별하는데, 요거는 청약과 승낙의 일치만 있으면 되는데 그거 외에 특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거. 예컨대 유언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이름만 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 중에서 요물행위도 있고, 요물행위. 하여튼 뭐 이쪽은 요식과 불요식, 요물행위하고 구별되는 게 낙성행위일 거고, 요물행위에 대표적인 게 현상광고가 있고, 그 외에도 대물변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다음에 뭐 보증금 계약과 계약금 계약. 일단 현상광고는 단독행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요물행위로서 그게 중개사 시험에는 조금 나오기는 좀 그런데 은행에 예금하는 거, 예금 계약, 이걸 판례가 요물 계약으로 봅니다. 내가 10억 저축할게. 당신이 10억 저축하세요. 이거 가지고 예금 계약이 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 내가 10억을 딱 현찰로 줄 때 저쪽에서 딱 받아야 그 예금 계약, 예금 임치가 일어난다는 거. 판례가 있긴 한데 이 임치 계약이 우리 시험범위 안 들어가는 쪽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오기는 그렇고, 그래서 일반적인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일치만 있으면 되는데 그거 외에 물건 제공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원칙적인 법률행위는 불효식이 원칙이고 낙성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한 단계를 더 들어가 보면 처분행위라는 것과 의무부담행위라는 거, 처분행위와 의무부담행위, 뭐 그 외에도 유상행위, 무상행위 이런 것들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일단 필요한 거, 이쪽 부분은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오늘 상당히 많은 양을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A라 하는 사람이 이 건물의 소유자인데 소유권까지 등기를 해두었다고 보고, 그리고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매매 계약이라는 채권행위를 한다는 거. 채권행위, 채권계약이다라고 하는 것은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대립되는 두 개의 의사표시의 합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계약을 말하는데 지금 매매라는 걸 가지고 보고 있고,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사기로 하는 이 사람을 매수인이라 할 것이고 팔기로 하는 이 사람을 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인데, 요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재산권 이전 청구권이다 라고 하는 채권이 발생하고, 이쪽은 대금 지급 청구권이다 라고 하는 채권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채권을 발생시키는 이 법률 행위를 채권행위라 하는데, 앞에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그럼 반대로 읽으면 이쪽은 재산권 이전할 채무,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쪽은 대금 지급할 채무,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 여기에 기초해서 소유권 이전에 합의를 하고, 즉 물권 행위를 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일어났을 때 종국적으로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 채권 행위는 원인 행위이고 그 결과로서 물권 행위를 하게 될 것인데, 만약에 이 A라는 사람이 실제 이 건물 소유자가 K인데, 왜 용어를 이렇게 썼냐면은 아까도 어떤 부동산이 있을 때 갑구를 열어봤을 때 라고 을구를 봤을 때 등기부를 보면은 부동산 물리적 사항을 기재하는 걸 표제부라하고,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것을 기재하고,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와 관련된 거, 예컨대 지상권이나 전세권, 임차권은 채권이기는 하지만 등기할 수 있도록 등기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 그랬을 때 가능하면은 갑구의 갑이라면은 좀 그러니까, 그래서 갑구에 쓸 것들은 가능하면은 A, B, C로 쓸 거고, 을구에 쓸 거는 K나 P나 T로 쓸 거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다음에 보통 뭐 그 문제 나올 때 X 토지, X 부동산 이래 하는데 가능하면은 X 안 씁니다. 토지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뭐 Z 토지. 왜냐면은 필기를 한다든가 책에 표시를 할 때 X라고 표시해놓으면 이게 OX의 X인지 XY의 X인지 구별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필기는 잘 해놓고 나중에 못 알아먹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Y는 쓸 수 있지만 알파벳이 모자라면 X는 가능하면 안 써요.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갑구의 갑보다는 갑구의 ABC가 나을 거고 이런 것 가지고도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나원 본론이나 신경 쓰지. 그래서 실제로는 K가 건물을 건축을 하고 K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됐는데 이걸 아들인지 옆집 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위조를 했다는 거예요. 위조를. 위조해가지고 등기 내 앞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내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위조 기술이나 배우러 다니지. 어차피 위조해봐야 내 거 안 되고. 근데 어쨌든 간에 위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하냐? 못한다는 거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고. 그러면은 이 채권 행위는 유효인가 무효인가? 오늘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처분권 없는 사람도 매매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어요. 이 학원 건물 내 거 아닌데 내 거 아닌데 근데 원장님 건데 내가 이 건물 마음에 드십니까? 사실랍니까? 이러니까 사겠다는 거죠. 그럼 매매계약 체결해. 그래서 100억에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이렇게 매매계약 체결해놓고 오늘 저기 원장님 찾아가가지고 90억에 사가지고 넘겨주기로 한 날까지 100억 받고 넘겨주면 돼. 못 넘겨주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채권 행위는 의무부담 행위로서 소유권, 처분권 없는 자라도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자주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거래계에서. 그러니까는 뭐 5월 3일 날 계약 체결하고 5월 5일 날까지 주기로 했으면은 5월 5일 날 넘겨주면 돼. 못 넘겨주면은 주기로 한 거 못 주니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될 거라는 거. 그런데 위조를 했으니까 소유권을 취득을 못해. 그 사람이 유효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 위조한 등기를 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전 등기해주면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냐는 거예요. 소유권 취득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못한다는 거예요. 물권 행위는 처분 행위이기 때문에 처분권이 있어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게 처분권 없는 자가 했다면 이 처분 행위는 무효이고 따라서 등기를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 못한다는 것. 그러면 현재 이 등기부에는 비로 소유권 등기되어 있지만 소유자가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소유자라는 거예요. 아이고 매매 계약 체결하고 매매 대금으로 100억까지나 줬는데 그래도 소유자가 누구라고?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100억 준 거는 네 탓이고 죽을 짓 한 거고. 그래서 요즘이야 좀 덜한 것 같은데 옛날에는 등기부 위조하는 것과 관련된 사건들이 참 이상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종기 등기부일 때 보면은 실제 사기꾼들이 밖에서 등기부를 만들어 가지고 등기소 살짝 열람한다고 들어가 가지고 등기부 자체를 교체하는 거지. 밝혀내기 정말 힘듭니다. 물론 부분까지 찾아보고 뭐 이러면은 결국엔 들통나겠지만 그런데 100억 땡겼고 날랐고 나중에 잡혀도 100억 안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럼 죽을 사람은 이 사람. 실제로 이런 사건들 많이 일어납니다. 이거 인천에서 강남에서 저 어디지? 안양에서 A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시공을 하고 분양업체를 통해서 분양을 하는데 아파트 호실 예컨대 101호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 마음에 들어해. 분양계약을 체결해. 아이가 이 건물 들어서도 안 했으니까 등기 못해줘. 분양계약만 체결해.
또 다른 사람이 그거 조감도 보고 그게 마음에 든데 똑같은 걸 또 팔아. 돈 받아. 그럼 여러 수천 명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수분양자이고 즉 매수인과 비슷한 위치에 있고 등기 없고 돈은 줬고 돈은 땡겼고 이 사람이 가지고 나른 돈이 400억이든가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등기부 믿냐? 그 사람이 실제 권리자가 아니면 권리 취득 못한다는 거 이걸 나중에 가면은 등기에 공신력 없다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아놔야 될 거는 의무부담 행위는 처분권 없는 자라 하더라도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로서는 유효하고 처분 행위는 종국적으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것으로서 처분권 없는 자가 하면은 무효가 된다는 것. 그런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K 소유 라디오를 훔쳐오면 절취해오면 내 것 되냐는 거지. 안 된다는 거지. 될 것 같으면 만다고 공부해. 저건 하러 다니지. 그런데 라디오가 정말 괜찮아. 이걸 B가 그 라디오 내가 사가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에 합의를 하고 돈 주고 라디오 넘겨받으면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을까? 할 여지가 있다는 것. 동산의 경우에는 선의 취득이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고 무조건 돈 줬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선의 취득 아까 이야기한 자리가 있는데 선의 취득은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이라 했습니다. 매매라는 법률 행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 취득해야 돼요. 이걸 두고 동산 점유에는 공신력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지금 장하게 펼쳐놓으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머리 많이 아프시겠죠? 아플 거 없습니다. 두 달에 걸쳐서 할 것들 이름을 들어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지금 또 앞에 계속 이야기했죠. 장황하게 이야기해놓고 지금 이거는 나중에 알아지는 거고 실제로는 앞에 요걸 알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이야기한 게 법률행위 많다 이거 이야기했습니다. 법률행위에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뭐 매매라는 것도 있고 임대차라는 것도 있고 소유권 이전 합의도 있고 지상권 설정 행위도 있고 근데 그 법률 행위로서 표의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추구하는 그 효과인 권리 변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최소한 갖춰야 되는 거 그걸 법률 행위의 요건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그래서 법률행위가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단 외관상 법률행위로서 존재해야 되는데 외관상 법률행위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걸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라 하고 A라는 사람이 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팔겠다라고 했을 때 누가 사겠다라고 해야 매매계약이 체결될 것인데 따라서 매매나 임대차 등의 법률 행위가 성립,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하는 사람,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도 사람이 있고 저기에도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있는 것만 가지고는 법률 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사람이 있고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팔겠다, 사겠다,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이 목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없고 그걸 겉으로 드러내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것. 어떠한 법률행위이든지 간에 무조건 하고 이거는 있어야 법률행위가 존재한다는 것. 갑자기 내가 왜 또 화감을 지르냐면 또 어떤 놈이 그런 말을 해.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도 있을 수 있다. 개코.
출발할 때 법률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있어야 법률행위가 된다라고 해놓고 왔어. 지엽적인 거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지엽적인 거에. 지엽적인 거 다 버려도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도 이상한 지엽적인 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골치 아프는 거라고. 원리만 딱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원리를 터득하려고 해야 되는 거지. 갑자기 흥분되네요. 사실 나는 흥분할 필요 없지. 본인들이 잘하든 몰라도 내가 왜. 어차피 내 수업 듣고 할 것 같으면은 정신적 교감을 가지고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써먹으시라고. 내는 이래 지금 강의하고 있지만 내 수업 듣고 수백억 버는 사람들 많아. 공부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해도 얼마든지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중기업이라고요. 오히려 정상적으로 한 사람들이 훨씬 정당하게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왔을 때 펼칠 수 있는 실력은 지금 갈고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천에서 용 안 납니다. 개천에는 지렁이 막 드글드글해. 본인이 용이 돼야 돼. 본인이. 용이 되어서 만납시다. 아, 나도 용이 돼야 되는데. 당연한 거잖아. 매매 계약 체결하면은 팔 사람 살 사람이 있어야지. 지 머릿속에 팔겠다 뭐 사야 되겠다 있으면 뭐해. 드러내야지. 그런데 이 사람이 정신병이냐면 어떡하는데. 그래서 승립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효력 요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비해야 된다는 것. 또 이 말하면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사람이면 다 사람이가 사람이야 사람이지. 오해하지 말라 했습니다. 또 괜히 가지고 시비 걸지 마 인터넷에.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이 뭐 하면은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이야기하면 그걸 꼭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해. 그러지 맙시다. 좀 정상적으로 삽시다. 정상적으로. 밝은 세상에 정상적으로 살아도 얼마나 잘 살 수 있어요. 당사자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인 권리 능력이 있고 자신의 의사가 무슨 의미인 줄 알 수 있는 의사 능력이 있고 단독으로 유의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인 행위 능력이라는 걸 가져야 되고 계속 공부해 나갈 겁니다. 근데 목적이 뭔데? 슈퍼가 가지고 아저씨 뭐 사러 왔는데 뭐 사러 왔는데 물론 맨날 콩나물만 사러 갔는데 오늘 아침에 가가지고 아저씨 오늘도 왔어요 이러면 당연히 아가 콩나물 주겠지. 그런데 생전 처음 가는 슈퍼에 아저씨 사러 왔는데 뭐 사러 왔어? 뭔가가 확정이 돼야지. 확정은 돼서 슈퍼 가가지고 선박 하나 갖다 달래. 가능해야지. 가능하면 뭐해? 슈퍼가 마약 달라면은 적법해야지. 근데 모든 금지의 실질을 법으로 다 규정할 수가 있냐는 거지. 이 법이라는 것은 어제의 사실을 보고 오늘 제정한 건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 거라 이걸. 그래서 법하는 사람들은 고리타분합니다. 과거를 가지고 공부를 해. 과거를 가지고. 근데 그러면 또 지라니까 그 법하니까 고리타분하지. 나는 법 안 해. 법 안 하면은 지금 법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금지의 실질을 법으로 다 규정할 수 없으니까 민법에서 또 하나 도입하는 게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아니어야 된다. 이런 걸 도입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목적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라서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결국에는 의사표시로 드러내는데 이 의사표시가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의사하고 표시 행위하고 일치하고 의사결정이 사기나 강박 등에 의한 하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최소한 모든 법률행위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있어야 그가 원하는 효과인 권리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권리 변동, 다른 말로 쓰면은 법률 행위의 법률 효과이고, 다른 말로 쓰면은 권리 관계, 즉 법률 관계의 변동이고,
또 다른 말로 쓰면 결국에 법률 행위에 의해서 추구하는 목적이 될 거고. 그래서 용어를 살짝 바꾸어 씁니다. 근데 저게 정상적으로 공부가 안 되면은 딴 말인 줄 알고 따로따로 외우고 있어. 그러니까 민법 공부를 잘못하면은 똑같은 용어를 10번씩이나 외워야 돼. 그러니까 암기식으로 공부하면은 안 그래도 두꺼워 죽겠는데 이걸 10배나 외워야 돼, 10배나. 이해를 해가지고 양을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물권행위라는 매매라는 채권행위도 법률행위고 소유권 이전의 합의라는 물권행위도 법률행위이고 모든 법률행위에 대한 공통적인 걸 지금 민법 총칙에서 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팔기로 하고 사기로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의사 합치가 있고 매매 계약은 성립요건, 효력요건을 일단 기본적으로 다 갖추었어요. 그런데 소유권 이전에 합의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등기 위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이 물권행위라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등기의 위치가 어디냐. 등기를 특별 성립요건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특별 효력요건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민법 교과서나 판례는 대부분 효력요건 쪽에 놔놓고 봐요. 또 다른 요건이다 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무시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등기를 특별 성립요건으로 봐버리면 등기와 관련되는 법률행위는 요식행위가 돼.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만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를 불요식행위라 하고 특정의 방식을 요구하는 유언은 가족법에 유언의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것을 요식행위라고 이야기하는데 등기와 관련되는 물권행위를 요식행위로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논리적 체계상 특별 효력 요건에 위치시켜야 됩니다. 토지 거래 허가 대상 지역이라면 허가 받아라. 특별 효력 요건. 그래서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인 요건도 있고 특별히 그 외에 다른 요건을 요구하는 법률행위도 있다는 겁니다. 요거의 구별 실익은 구별 실익 사실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시험은 아직까지 거기까지 발달은 안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은 법률행위의 불성립이라 할 거고 성립은 했지만 효력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될 거고 무효 취소도 그냥 지금 고민하지 마십시오. 아직 공부할 자리 아닙니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불성립, 부존재와 무효는 당연히 구별되어야 하는 거고 책에만 가지고 다 이야기됩니다. 이거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팔기로 하고 돈 주고 사기로 하는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매매가 존재한다는 것은 누가 입증해야 될까? 원칙적으로 존재를 하게 되면은 효력이 발생해야 됩니다. 따라서 성립 요건은 유효 주장자가 입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유효 주장자가 성립 요건을 입증시켜 버리면은 효력이 발생할 거니까 효력 요건은 효력 발생을 원하지 않는 자 근데 무효 주장자 이 사람이 효력 요건 구비 안 돼서 그거는 효력 발생 못한다 라고 입증하면 될 거라는 거. 여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결국에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안 가더라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모든 그 법률행위에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성립하기 위해서 최소한 갖춰야 될 것이 있고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최소한 갖춰야 될 것이 있다. 오늘은 거기까지 공부하는 겁니다. 참 많은 걸 했습니다. 2달 동안 그것도 보강까지 해가면서 해야 될 것들 이름 들어보고 기본적인 체계 잡은 거에 불과합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알아들었다면 이상한 자리니까 알아듣지 마시고 나중에 공부 다 해놓고
그때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일단 47페이지 보시면은 법률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를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필수인 구성요소라는 법률 요건을 말하고, 그래서 의사표시 자체가 법률행위인 것이 아니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구성요소일 뿐이라는 것. 48페이지 이걸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나눠볼 때 하나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단독행위,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일단은 외우려 하지 마시고 나중에 공부를 하고 이것들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는 게 알아져야 됩니다. 외워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거는 필요 없다 했습니다. 계약법 쪽에 가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할 것이고, 합동행위의 대표적인 게 사단법인 설립행위, 특정의 방식을 요하는 요식행위, 그렇지 않은 불요식행위, 그 다음에 누군가가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사후행위, 그렇지 않은 생존행위, 그 다음에 의무부담행위인 채권행위와 처분행위인 물권행위, 준물권행위도 처분행위의 범주에 들어가고, 구별실익은 부담행위는 처분권 없는 자가 해도 유효하고 처분행위는 처분권 없는 자가 하면 무효라는 거 넘기시고, 사실상의 처분행위, 오늘 기출문제 풀이할 때 이야기했나? 이거 할 때 기출문제 풀이할 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사실상의 처분행위, 물건 깨는 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했네. 아이스크림 먹어 치우는 거, 그거 사실상 처분행위.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출연행위라 하고, 그게 쌍방적으로 일어나면 유상행위, 일방적으로 일어나면 무상행위인데, 이거는 계약법 쪽에 가서 좀 더 이야기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을 비출연행위,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이 민법책 너 해라 라고 이래 줘버리면 내 거 감소시키면서 타인에게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출연행위이고 일방적으로만 일어나니까 무상행위인데, 내가 민법책 줄 테니까 니는 돈 주라. 그 돈을 주면 쌍방이 다 일어납니다. 출연이. 이걸 유상행위라는 거고. 근데 A라는 사람이 그냥 책 보기 싫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면 누군가에게 준 게 아니죠. 소유권 포기.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이고 소유권 포기, 출연행위 아니라는 거. 비출연행위. 그다음에 원인의 영향을 받는 유인행위, 그렇지 않은 무인행위 있는데, 이거는 물권법 쪽에 가서 세부적으로 이야기될 겁니다. 믿고 맡기는 신탁행위, 그렇지 않은 비신탁행위 있는데, 요거는 명의신탁 가서 세부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도 또 장황하게 나눠볼 수 있다. 근데 이거 공통적인 거 엮어보면은 이것들이 갖춰야 될 최소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법률행위의 요건이라는 거. 성립하기 위해서 모든 법률행위에 요구되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특별하게 요구하는 특별한 성립 요건을 요구하는 법률행위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효력 요건으로서 당사자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인 권리 능력, 자신의 의사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의사 능력, 단독으로 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인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목적이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결정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특별 효력 요건을 요구하는 것도 있다는 것. 그래서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구별할 실익은, 성립 요건은 효력 발생을 원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되고, 효력 요건은 효력 발생을 저지하려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요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앞에 장황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공부가 되기 전까지는 앞에 부분은 들어보고 마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거고, 오늘 한 거는 앞으로 공부할 거, 말을 정말 새겨 들으시라고요. 2달 이상 공부할 것들의 주제 정도 들어보는 자리라는 거. 그런데 분명히 시험과 관련되기 때문에 알긴 알아야 돼. 근데 외워서 아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 공부 다 하고 난 뒤에 연결고리가 파악이 돼야 됩니다. 계속 설명하는 방법이,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다. 그게 뭐냐? 변동하는데 그것도 또 여러 가지가 있다. 그걸 간단하게 변동이라 한다. 그 원인이 되는 것들, 그것들 법률 요건이라 하는데, 그 구성도시 되는 것들을 또 일정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그것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충족되는데, 거기에 법률행위라는 것도 있고,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에 규정된 것도 있고, 법률행위라는 것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공통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 이걸 공부라는 말이 아니고, 이걸 공부라는 말이 아니고, 이걸 느끼라는 말이고, 이걸 느끼라는 말.
그래서 오늘 3시간 수업한 게 결국에는 권리는 변동합니다. 그 변동의 원인이 되는 걸 법률 요건이라 합니다. 법률 요건의 구성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 합니다. 그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충족됐을 때 권리가 변동되는데 그 법률 요건의 대표적인 게 법률 행위입니다. 그 법률 행위가 최소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걸 법률 행위의 요건이라 하고 그게 성립 요건도 있고 효력 요건도 있고 참 몇 마디 안 되는 걸 3시간 동안 열나게 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목 만들어 보는 거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2달 공부하면은 기본적인 감이 잡힐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